핵심은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조직 안에서의 업무적인 기능이 피라미드식으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우한형제들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죠. 규율 위에 자율, 업무는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아주 분명하죠. 교수님 사회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직업군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포함됩니다. 예, 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기업체 임원도 있고요. 예. 군인, 은행가도 있어요. 근데 이 직업군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배 대표님 덕분에 전국적으로 사기의 대상이 됐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분은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 책을 쓰신 변현배 대표님은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유명 기업의 이런 인력에 대한 관리, HR 쪽을 담당하셔서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각 분야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기업들의 HR을 담당하셨는데요. 현재는 이제 딜리버리 N 대표직을 맡고 계셔서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를 적어 놓으신 책인데 합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 우한 형제들의 자회사인데 딜리버리 N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친환경 운송 수단을 사용해서 구성원들은 정규직으로 저는 고용을 하고요. 예. 약간 미래지향적인 성격의 회사를 이제 작년에 우한 형제들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전에는 주로 HR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한 형제들에서 인사 총괄하는 임원, 그 전에는 이제 쿠팡의 이제 인사 부사장을 했고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외국 다국적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을 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제가 이제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 또 오래 근무했던 HR로서 오래 근무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처럼 기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CEO들, 기업이 성장하면서 단계에 따라서 HR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을 미리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단계에서는 할 수 있으면 HR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걸로 쓰게 됐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에서 디지털을 입히는 것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킬 굉장히 혹시나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인 인공지능의 대두 요새 크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의 등장이라든지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또 기존에 있던 일부 직무들은 빨리 재편시켜서 어떤 일자리들은 이제 사라지게 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잖아요. 연쇄적으로 이제 나오는 영향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의 그 정비업소가 지금 대규모로 폐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그 새로운 직업을 또 창출해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직무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노동시장 자체 대규모 정리해고라든지 구조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오히려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15년하고 그 이후에 10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의 역량도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HR 하시는 분들도 또 역량이 달라져야 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2015년에서 이제 2025년까지 10년을 자르는데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변수가 이제 생겨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가속화했는데 하나가 일하는 방식이죠. 예전처럼 대면으로만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어주는 그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ICT 기술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순전히 HR적인 부분입니다. HR의 제도적인 부분인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 제도가 없어도 회사에서 그냥 출근하는 거 보고 관리자가 매일 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그죠. 뭐 결과가 어떠하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집에 있고 하루에 뭐 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관점에서 그 사람의 그 성과는 어떤 것으로 이제 측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성과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 인사 제도적인 측면에서 극격하게 떠오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HR에서는 두 가지 과제가 생기죠. 미래에 떠오를 수 있는 직업 중에 HR에서 우리가 HR에서 인공지능을 지금 면접이라든지 기타 이제 사람의 성과 관리 부분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인공지능을 못 믿는다면 그럼 HR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직무 중에
인공지능의 오류를 교정하는 직무.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이미 직무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현재 그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요. 예, 최소. 300만 명씩. 그리고 또 로봇. 그러면 이제 HR의 미래에 있을 직무 중에 하나가 로봇과 사람 간의 관계를 세팅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같은 것도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렇겠네요. 직무라고 보거든요. 이제 사람 자체를 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을 또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평가해야 그 협업.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사람과 사람의 협업만 봤잖아요. 예, 예. 로봇과 사람 간의 관계와 일에 있어서 효율성 이런 부분을 이제 HR이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과제와 직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계, 인공지능에서 날라오는 데이터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재택근무도 하고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유연 근무에 따라서 워케이션도 하고 근무 시간에 압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갈래와 너무나 많은 평가들이 존재한다. 네, 네.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래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예. 그 콘텍스트라 그러죠. 맥락이요. 예.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생각은 사람은 기업에서 일을 하려면 회사로 와야 된다. 예. 근데 그건 이제 거의 통념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원래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었어요.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분화되면서 그 당시에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사냥을 할 때 결국은 집을 반경으로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현대적인 통근이 오히려 그 15세기 메디치 가문에서 예. 사무실로 나오는 게 시작되고 이제 산업혁명이 끝난 1800년대 초반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이제 통근의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맥락은 사무실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맥락 자체는 회사라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사무실 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재택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안 와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맥락상 일이 된다면 어디서 일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맥락 위에서 원칙을 가져간다면 인사제도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유연성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유연근무제도라든지 기타 뭐 회사 갖고 인사 이제 제도라든지 유연근무도 이제 크게는 일하는 장소하고 또 일하는 시간의 문제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적정한 성과를 낸다면은 밤중에 집중적으로 하든, 그죠?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든, 아니면 휴가지에 가서 하든,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 같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워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코로나 시작하면서 빨리 도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미 올 1월에 재택근무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 위치해도 괜찮다. 일만 하면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서로,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컴퓨터로 연결만 커넥티드. 예. 그래서 커넥티드만 되면 된다라는 개념을 실제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그런 콘텍스트의 일환으로 이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정 개념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이런 뭐 워케이션이 나오고 유연근무나 단축근무나 뭐 압축근무 기타 등등 모든 게 있어서 용어가 어떻든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간에 성과를 내라.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든지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커넥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관계, 뭐 같이 술도 한잔 하고 밥도 먹고 뭐 담배도 한잔 피고. 근데 지금의 커넥션에 대한 부분은 라인에 대한 커넥션을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인간미가 좀 없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그건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회사에 나오면은 사람 얼굴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끈끈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책에서도 강조를 한 조직 문화에 관한 부분인데 역설이 생깁니다. 조직 문화가 중요한데 조직 문화라는 거는 조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은 이제 집합적으로 회사에 나와서 같이 어울린다는 개념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건데 집에서 재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흩어져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문화를 하나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 어프로치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HR은 기업의 성장의 엔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계별로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상 이제 우리 창업자분들이 이 회사를 창업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HR이 신경 못 씁니다. 쓰기가 힘들죠. 우선순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미국의 이제 경영학자 처칠이라는 분이 그걸 한 5단계로 나누어 봤거든요. 처음이 창업 단계. 일단은 뭐 창업해서 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생존 단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존 단계에서 오는 죽음의 계곡을 예, 예. 이제 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우선순위는 그 회사의 수익 모델, 제품,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딩. 아무리 유망해도 현금 흐름을 관리 못해서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면 회사가 존속하기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선순위가 HR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생존 단계를 지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J커브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HR이라는 데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우리 성장 단계. 이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뭐 아, 그때라도 그래요? 깨달으면 괜찮은데 예. 이게 일종의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서 어떤 기업은 거기에 준비를 합니다. 우한행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우한행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께서 이제 그런 부분 조직 문화에 대한 그런 이제 HR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자각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했던 그런 이제 경우인데 예.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일종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예. 깨지지 않고 그릇의 융통성을 늘려가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HR은 그 성장 단계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생존이 성공한 그 어느 시점에서인가 HR이 그 시점이 아주 예, 중요한 준비를 포인트군요. 그죠. 준비를 하면은 추후 성장의 이제 그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약 단계가 있고 나중에 성숙 단계에는 HR이 필요 없느냐? 역으로 이때는 이제 더 드러내는 역할을 HR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약 단계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이제 그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성숙 단계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많은 제도와 규정 때문에 비효율이 생기고 관료주의가 생기거든요. 이때는 이걸 드러내야 하는 지휘 같은 게 대표적이죠. CEO랑 HR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회사를 빠르고 되도록 프로세스를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도 HR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업 단계, 생존, 성장, 성숙, 도약 단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때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성장통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명이서 창업을 해가지고 30명, 100명, 300명 뭐 이런 어떤 명수의 제한이 있을 때 창업한 팀과 유입된 팀 간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보상에 대한 뭐 돈 못 벌 때는 서로 으쌰으쌰하지만 그렇죠. 또 돈 벌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래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HR이다. 만약 그게 안 되면 회사가 커브를 그리다가 망하게 되는 맞습니까? 그럼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그것도 어느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요. 초기에 이제 창업자들이 회사를 만들 때 회사와 창업자 CEO 자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회사고 회사가 창업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밖에서 인재들을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비전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래도 이제 창업자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가족이나 친구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재를 모셔오고 이럴 경우에 이제 제도적인 아니면 이제 보상적인 측면 회사 안에서의 이제 직무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종종 이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하셨던 분들은 24시간을 열심히 몸을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어떤 그 갈등 같은 것도 참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좋은 조직 문화가 좋아야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셨고요. 그 재미있는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종사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걸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나 같아도 그랬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상황 두 개를 비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가 이제 대한항공 이제 괌 추락 사고 부분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덴젤 워싱턴하고 이제 진 해커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덴젤 워싱턴이 이제 그 부함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줄기는 한마디로 그 부함장이 핵 잠수함에서 이제 핵미사일 발사하는 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중차대한 결론이 잘못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함장을 이제 감금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부함장이 옳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군대에서 부함장이 함장을 감금하는 건 뭐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함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부함장이 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그건 본인의 자의적인 또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결국은 이제 부함장이 옳은 걸로 나타납니다만 그 부분 하나하고 대한항공 감 추락 사고는 뭐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부기장이 고 어라운드라 그러죠. 착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다가 뒤늦게 이제 조종관을 땡기죠. 이제 상승하려고. 이미 늦어가지고 이제 추락해서 큰 사고가 났죠. 뭐 거의 25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그 두 개 중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를 보니까 조직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지어 군대 같은 곳에서도 부함장이 함장의 지휘권에 도전할 그런 문화적인 토대가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 대한항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이고 지금은 많은 뭐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건의를 거부하지 못하고 특히 군 후배라는 그런 개인적인 배경에다가 대한항공에서의 이제 그런 경력 차이도 나고요. 결국은 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승객들을 전후 사망하게 하는 그런 데서 그 홉스테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PDI라는 개념이 마침 그 이론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PDI라는 게 이제 그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권력 간격 지수. 그래서 어떤 문화 하에서 상사가 어떤 걸 지시할 때 마음 편하게 아니면 토론을 할 때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 그 권력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고율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고율하고 이제 권력 지수가 정확히 비례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느낀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상명하복에 대한 어떤 문화, 그런 그렇죠. 상사와 네. 그다음 갑과 을에 대한 이게 똑같이 부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권력 지수가 낮은 쪽에서는 그것을 엎어서 개선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책을 일독을 원하는 이유가 부당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수평적이라는 그 조직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새 스타트업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율 문화, 자율적인 문화하고 그다음에 수평적 조직이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우리 MZ 세대들은 수평적 문화라는 것 때문에 그 스타트업을 찾는 경향도 있거든요. 기업의 수평적 조직으로 갔을 때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주의라는 거를 만들 때 옛날에 역관제로서 이제 생기는 비체계화된 여러 가지 부분을 고치고자 이 관료제를 만드는데 관료제의 핵심이 뭐냐면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피라미드로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조직을 또 세분화하고 하는 어프로치인데요. 현재로서 뭐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직적 조직이 가장 집단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심지어 뭐 동물 사이에서도 수직적 이런 피라미드 관계는 존재를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A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이 수직적 조직이 조직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인 요새는 또 창의성이 아주 중요시되는 곳에 이걸 저해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조직 내에서의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조직 안에서의 업무적인 기능이 피라미드식으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든 웹 조직이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면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리더가 관리를 하는데 모든 방향으로 나가 의견이 다를 때 그걸 방임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한쪽 정렬한다 그러죠. 조직의 목표를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한형제들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죠. 규율 위에 자율.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프리덤 앤드 리스폰시빌리티 자유. 그렇지만 책임이 따른다. 우한형제들은 그걸 이제 두 개를 합해서 딱 정리를 하나 또 내렸죠. 업무는 수직적. 아주 분명하죠. 문화는 수평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책 안에 그걸 딱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이 말씀이 정말 한마디로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어 이름을 쓰고 뭐 우리 문화는 수평이야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일 자체도 그렇게 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반문이 들었어요. 영어 이름 쓰면 수평적인가? 이런 뭔가 오해를 낳게 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 이야기를 꼽고 싶은 게 실행은 수직적, 다만 문화가 수평적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창의와 어떤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한 그렇습니다. 것이고 아주 이게 잘못 정의되면
큰일 네. 날 겁니다. 우리 네. 수평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조직에서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죠. 그걸 담보해 주는 게 이제 조직의 구조인데 그건 피라미드를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빠르고 또 잘못되면 다시 피드백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죠. 저는 네. 항상 예전에 궁금했던 게 네이버가 초창기에 상명하고 문화, 그 다음에 수평적 문화.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증명이 났죠. 빠르고 강한 조직이 먼저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다음은 카카오에 합병이 된 네. 참 희한한 게요. 저희같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가도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얘기가 맞았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통하는 그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구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주 멋있는 얘기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소룡의 영춘권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무술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뭐 여러 가지 무술을 수련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이소룡의 그 정문 같은 영화는 뭐 7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소룡이 만드는 절권도라는 그 무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는 이소룡의 기본 중에 하나가 영춘권이더라고요. 영춘권은 여자분이 만들었더라고요. 엄영춘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남성이랑 격투를 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체중. 결국은 뭐 간단한 물리 법칙이잖아요. F = M의 운동 제리 법칙.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이제 남성이 절대적으로 완력이라든지 이제 몸무게가 유리한데 엄영춘 같은 여성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역으로 그 스피드를 올리면 되잖아요. 물리학 법칙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소룡이 체구가 65kg 정도인데 그 당시 이종격투기에 사실은 이소룡이 그 원조죠. 여러 가지 무술을 한꺼번에 했는데 어떻게 됐든 실제 격투에서는 뭐 거구를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현대 조직에서 주목할 만한 게 그거랑 상당히 닮았다. 상당히 느낌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소룡의 이제 펀치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보통 권투 같은 데서는 정권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잡는데 영춘권 같은 데서는 인체 구조상 우리가 주먹을 쥐면은 손바닥이 안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주먹을 내지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줄이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도 일단 프로세스를 줄이는데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비대해지는 거는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단계, 레이어라 그러잖아요. 의사결정 필수적으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승인을 받을 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어질리티 혹은 스피드라는 말, 특히 이제 어질리티라는 말은 민첩성을 요새 나타내는 뭐 아무데나 쓰잖아요. 뭐 학습 민첩성, 뭐 그다음에 조직 민첩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잭 웰치 회장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스피드라는 말도 쓰고 어질리티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때 하면서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은 플렉시빌리티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어질리티라는 말을 쓰고 유연성과 민첩성 뒤에다가 이제 말을 붙였어. of small company. 그러니까 지가 이미 이제 크고 복잡해졌으니까 이미 관료주의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86년부터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걸 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걸 자각을 했죠. 사실은 뭐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요새 재미있는 게요. 스타트업 쪽에는 대기업들이 견학을 옵니다. 또 스타트업은 초기에 또 대기업을 견학을 갑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이제 견학을 가는 이유는 체계화에 대한 제도들. 처음에 이게 체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그 오래된 회사들은 그 규정이 얽매이가 꼼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보면은요, 스피드 있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제도도 없고. 그렇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 재결체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작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14개 사업부로 분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빠르게 대응하려면은 민첩하려면 몸집이 아무래도 작으면은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상당 부분 스타트업의 특징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크고 강하고 뭉쳐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작고 빠르고 다양한.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영주권도 얘기를 하시고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제가 두 단어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스피드하고 타이밍. 이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이
가장 잘하는 네네. 거잖아요. 진짜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적절한 시기. 네네. 그 재밌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제가 네, 고맙습니다. 그 중간에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기업이든 아니면 세상에 어디든 간에 트러스트. 제가 예전에 거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더니 네네. 그 가장 큰 미천은 아무튼 신뢰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마존을 공부하지만 공부하다가 안 것 중에 뭐냐면 대머리 CEO가 남들보다 15% 이상 성공 확률이 높다. 이게 뭔 얘기지 했더니 네. 영국에서 통계를 해서 보니까 머리가 없으신 CEO들이 상대방이 보기에 믿음이 더 가더라라고 하는 게 한 15% 높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머리를 밀으시면. 근데 결국은 네네. 트러스트. 그러니까 그 기업을 대표하는 CEO도. 근데 여기에 보시면 신뢰를 배신하면 네네. 비싼 대가를 치를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한번 그 얘기 기업 내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유목민족이 정주민족이 된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주민족하고 유목민족의 가장 큰 차이가 평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그 중에서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교수님 사회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직업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퇴직한 군인 교사의 돈은 보는 게 힘자다. 뭐 그 맞나요? 예, 예. 교수님도 포함됩니다. 예, 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기업체 임원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군인, 은행가도 있어요. 근데 이 직업군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임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당연하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버릇이 있어요. 버릇도 있고요. 예. 그 본인의 경험칙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게 밑바탕이 됐거든요. 예. 기업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했던 말을 안 지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리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리죠.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성공할 것이 아는 거예요. 예. 이제 기업 안에서도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거든요. 회사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제도를 발표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솔직하게 회사에는 이런 도움이 되고 구성원한테는 이런 도움이 되고 아니면은 구성원한테는 일시적으로 이런 희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기업이 변화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구성원의 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동기유발을 시키는 데서. 그런데 한번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숨기고 나중에 이제 구성원들이 알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요. 그 부분을 원래 상황으로 되돌리기는 대단히 힘들죠. 아유, 저는 벼 대표님 덕분에 전국적으로 사기의 대상이 됐네요. 혹시 사기꾼 분들이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도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팬데믹 기간 중간에 비만이 늘었다. 근데 보니까 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여가 시간을 가지면 효율을 늘리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업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여가를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좋은 경험을 하셔서. 근데 개인적으로 여가를 잘 쓰세요? 뭐 무슨 하시는 거 이외에? 저도 이제 잘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교수님 질문하셨으니까 그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운동은 제가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마라톤을 제가 아니 이렇게 딱 뵈니까 몸이 남다르세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역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요새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현재도 지금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보면 52시간 때문에 많이 개선은 이제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 부분에서는 아주 여전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가 활동 조사표라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 이제 조사하는 그 서베이를 보니까 대부분 52시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시간을 주로 TV 보거나 집에 소파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회복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오히려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을 벗어나서 활동적으로 하는 게 힘이 더 드니까 그 다음날 힘들 것 같아도요. 오히려 회복 속도라든지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리프레시 되는 정도, 특히 이제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 대부분이 활동적이고 본인의 기분에 이제 루틴한 걸 벗어나서 느끼는 그 흥분감
열정감 같은 게 더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보고가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휴일날 바닥과 얼만큼 밀착이 되어 있는데 송구합니다. 저도 좀 뜨끔한 데가 있어서 원래 이게 사람에 대한 기업 구성원에 대한 오랫동안 워칭을 하셨잖아요. 기업들도 다양하게 보시고 그러면 기업에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니면 직원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을 위한 최상의 복지는 좋은 동료를 뽑아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 아니, 인사이트풀한 겁니다. 왜 이러세요? 저기 HR하시는 분이. 좋은 사람 뽑기 그만큼 힘들거든요. 예. 네, 그러면 네. 여러 회사도 보시고 네.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직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뭐 좋은 기업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네. 뭐 이렇게 경험하신 것 중에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진짜 간단한 거라도 좋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구성원들이 이직 요인들 중에 하나가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전히 지금 진실이고요. 좋은 동료를 회사가 뽑아주는 거라는 걸 저쪽 동료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포함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회사가 요 근래 와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대사직이라는 말도 있고요. 대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Great Resignation. 예. 근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치관이 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MZ 세대들 중에 다음 직업이 보장이 안 됐는데도 이제 떠나는 회사를 그냥 대책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요즘은 공공기관도 그렇게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회사가 먼저 이제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테면 재택근무는 근무 형태 하나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 복리후생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거를 회사의 생산성이라든지 회사의 그 운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성원들은 이걸 복리후생제도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택근무가 폐지되면 회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거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만일에 어떤 회사에서 그 재택근무를 하고 우리 회사에서 안 한다면 그 회사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면 그 회사가 이직을 권유하는데 재택근무가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비율이 역시 50%가 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리후생이라는 개념의 가치관의 변화처럼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근로자의 오롯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EX라는 말이 있잖아요. Employee Experience라는 말. 뭐 이미 그 말이 나온 지는 뭐 15년 이상 넘었습니다만 고객을 만족하려면 구성원들이 먼저 만족하죠. 그래서 이제 CX 다음에 EX가 나온 건데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있다 보니까는 이 생산성에 그 영향을 미치려는 변수가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의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기도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코로나를 하니까 또 그런 재미나는 얘기도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이제 양로원에 계시다가 코로나 시절에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생기니까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가게 되면은 뭐 어떤 형식이든 일단 회사에 가가 있을 때는 부담을 안 졌던 부분. 그러니까 3대를 갖다가 이제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패밀리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또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요. 또 있어요? 예. 이를테면 예전에처럼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도 높았을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이제 독신 세대가 늘어나니까 반려동물이 죽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가족 이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놔두면 맨날 걱정하게 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회사에 출근해도 된다. 혹은 반려동물 문상 휴가 이런 거를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맥락은 하나입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을 하게 하려면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막 찾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생기니까 FX, 심지어는요 펫 디렉터라는 직책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원급으로 펫 릴레이션즈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회사 내에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반려견을 같이 태우는 통근버스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 갔더니 반려견을 데려와서 자기 안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 철망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반려견이 그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거죠. 굉장히 앞서간 거죠. 예, 그 어떤 분들은 또 파킹 반려견을 이렇게 걸어놓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HR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의 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정말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HR도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야,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그래서